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쓰던 애니그마라는 암호 생성기 혹시 아시죠?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는 절대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당신 네로라 하는 천재 수학자들이 막 온갖 공식을 다 대입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암호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절대 안 풀릴 것 같은 암호가 결국 뚫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슨 엄청난 수학 공식이 새로 나와서가 아니라 그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독일군 통신병이 날씨를 보고하던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상적인 습관이요. 네. 기계가 만들어낸 그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무너뜨린 게 결국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단어를 치는 인간의 아주 뻔한 행동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아주 독특하죠? 현장에서 뛰고 계신 교육자분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모여서 수학이나 예술, 음악, 역사 이런 곳에 숨겨진 생각의 도구들을 치열하게 파헤친 독서 노임 녹취록이거든요. 와, 녹취록이라니? 약간 그 천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몰래 훔쳐보는 비밀 노트 같은 느낌들 들고요. 네,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지만 솔직히 여기저기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량의 피로감을 느끼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이 복잡한 토론 속에서 가장 빛나는 통찰력만 쏙쏙 골라내서 전달해드리는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는 패턴과 추상화라는 조금은 낯설지만 완벽하게 매력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네, 기대되네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패턴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시각적인 규칙 부분이죠? 네네. 우리가 보통 패턴이라고 하면 종이 위에 그려진 막 빨강, 파랑 이런 시각적인 규칙을 떠올리잖아요. 그쵸. 보통 패턴 하면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 교사분들은 학생들에게 패턴을 가르칠 때 머리로만 혹은 종이 위에서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비밥이나 재즈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이게 사실 시각이라는 단일 감각에만 의존하는 기존 교육의 한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낸 대목이거든요. 시각에만 의존하는 거요. 네, 그 재즈 음악을 예로 드셨는데 재즈를 들어보면 불규칙해 보이는 엇박자 속에서도 뭔가 일정한 리듬의 규칙이 숨어 있잖아요. 그루브 같은 게 있죠. 맞아요. 그걸 단순히 눈으로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귀로 직접 듣고 발을 구르고 또 몸을 흔들면서 운동 감각으로 흡수할 때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막 폭발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이제 메타 패턴을 인식하는 첫걸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메타 패턴이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청각, 또 춤이라는 운동 감각, 그리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까지 이 다양한 매체들 사이에서 패턴들이 어떻게 막 연결되고 교차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메타 패턴이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공식을 막 외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건 알겠는데요. 솔직히 이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온몸의 감각이 엮인다는 게 약간 자전거 타기 같은 걸까요? 오, 자전거 되게 좋은 비유네요. 네,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막 머릿속으로 중력이 어떻고 각도 공식을 계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페달 밟는 발의 압력이나 균형 잡는 몸의 기울기, 바람 가르는 느낌? 이런 게 동시에 확 작용해야 안 넘어지고 가는 거니까.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사실 자료에 등장하는 한 교사분의 고백을 보면 그 자전거 비유가 왜 유효한지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고백인데요? 이분이 학생들한테 악기 연주를 가르치실 때 그동안은 그냥 양손을 동시에 쓰니까 두뇌 발달에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뭉뚱그려 설명하셨대요. 네네, 피아노 학원 가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이 가르치는 행위의 그 본질을 새로 깨달으신 거죠.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단순히 손가락 운동이 아니라 악보를 보는 시각, 소리를 듣는 청각,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 감각,
이 전혀 다른 감각 채널의 패턴들을 하나로 직조해서 하나의 완전 무결한 메타 패턴을 만들어내는 훈련이었다는 걸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뇌가 아니라 진짜 몸 전체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어떤 패턴의 회로 자체를 뚫어버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트윗하는 과정도 놀라운데 사실 저는 이 녹취록을 쭉 읽어내려가다가 다음 주제에서 되게 묘한 모순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모순이요? 패턴을 알아채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패턴이 없다는 것 혹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넘어가더라고요. 아, 무지의 패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니, 보통 무언가를 해내는 방법을 찾는 게 학습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왜 그렇게 귀중한 지식인 건지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명제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걸 끌어옵니다. 아, 너 자신을 알라. 네. 토론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 말을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즉,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지의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출발점이다. 네,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수학자 오일러의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문제입니다. 아, 저 이거 알아요. 그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강 한가운데 있는 섬들을 연결하는 7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걸 단 한 번씩만 건너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 문제 맞죠?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걸 풀어보겠다고 직접 다리 위를 뛰어다니면서 실험해보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경구의 수라는 그 미로 속을 막 헤맸어요. 어떻게든 패턴을 찾으려고요. 근데 오일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리에 직접 가지도 않았어요. 안 가고 어떻게 풀었대요? 대신에 그 복잡한 현실을 아주 단순화시켰죠. 땅을 점으로, 다리를 선으로요. 아, 점과 선으로 단순화를? 네,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려면 다리가 연결된 땅의 개수와 선의 개수가 짝수여야 하는데 퀘니 헤스베르그는 홀수개의 다리가 연결된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딱 밝혀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문제를 멋지게 푼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나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왜 지성사에서 그렇게 위대한 발견으로 칭송을 받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일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가능이라는 마침표를 딱 찍어줬잖아요. 네네. 그 덕분에 그 이후에 수많은 후대 수학자들은 더 이상 그 풀 수 없는 허상의 문제에 귀중한 인생이나 시간,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된 거예요. 아, 헛수고를 안 하게 됐구나. 맞습니다. 즉, 무지의 한계, 불가능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행위가 곧 인류 지성의 엄청난 자원 절약이자 진짜로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로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토대가 된 거라는 설명이죠. 야, 안 되는 길에 쳐진 확실한 바리케이드가 결국은 진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네요. 완벽한 정리네요. 불가능을 증명하는 게 낭비를 막고 다음 단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진짜 대단한데 아까 오일러가 땅을 점으로 다리를 선으로 단순화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접근했죠. 이 부분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가 떠오르네요. 사실 불가능한 것, 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나면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기게 되잖아요. 녹취록에 있는 교사분들은 이걸 추상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추상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추상화라고 하면 약간 그 피카소 그림 있잖아요. 아, 입체파 그림들이요? 네. 형태를 막 기괴하게 찌그러뜨리고 눈, 코, 입 막 섞어놓고 그래서 일부러 어렵고 난해하게 만든 예술 약간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상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장벽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하지만 교사들의 토론을 쭉 따라가 보면 추상화는 세상을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작업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 재현하는 게 아니라 99개의 그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덜어내고 단 1개의 가장 순수한 본질만을 찾아 남기는 기술. 그게 바로 추상화라는 거죠. 아, 덜어내는 거구나. 네. 여기서 마르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작품의 창작 과정을 보면 이 개념의 정수가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아, 저 그 부분 읽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네, 엄청나죠. 저는 그 그림이 그냥 듀샹이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계단 내려오는 사람을 조각조각 부숴서 추상적으로 그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에 묘사된 작업 방식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과학 실험 같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작업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피사체인 사람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을 입히고요. 네. 그러니까 관절 부위에만 하얀 선을 쫙 그은 다음에 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걸 연속 촬영을 했대요. 세상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사람의 피부, 표정, 옷차림, 성별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단을 내려온다는 그 움직임의 본질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불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노이즈에 불과한 거거든요. 아, 노이즈. 네. 뒷샹은 그 노이즈를 전부 새까만 옷으로 싹 지워버리고 오직 그 하얀 선이 움직이는 궤적만을 카메라에 담은 거죠. 와. 결국 추상화라는 건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그 누구보다 아주 집요하고 꼼꼼하게 관찰한 끝에 대상의 진짜 뼈대만을 추출해내는 극도의 단순화 과정이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추상화는 현실을 꼼꼼히 관찰한 뒤에 시작된다. 이걸 듣다 보니까 문득 제 작년 여름 휴가 때가 생각나는데요. 휴가 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추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행 가방 싸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서요. 여행 가방이요? 어떻게 비슷하죠? 우리가 처음에 장기 여행 짐 쌀 때 혹시 비 올까 봐 우산 챙기고 추울까 봐 겉옷 챙기고 심심할까 봐 책 3권 챙기고 막 온갖 잡동사니를 트렁크에 꽉꽉 우겨 넣잖아요. 그쵸. 불안하니까 다 놓게 되죠. 근데 그렇게 터질 것 같은 가방을 보다가 출발 직전이 되면 갑자기 현타가 팍 옵니다. 결국 안 되겠다 하고 다 쏟아버린 다음에 가장 필수적인 여권, 지갑, 스마트폰 딱 이것만 주머니에 달랑 남기고 떠나는 거죠. 이 99개의 짐을 포기하고 핵심만 남기는 고통스러운 과정. 이게 바로 추상화 아닐까요? 와, 너무 공감 가는 비유네요. 진짜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다 쏟아버리고 가장 필수적인 핵심만 남기는 과정의 고통, 이게 바로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딜레마와 아주 직결되거든요. 아, 교육 현장의 딜레마요? 네, 녹취록에서 교사들이 이런 고충을 토로해요. 왜 이미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같은 완전 초보자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엄청난 내공을 요구하고 어려운 일인지. 사실 저도 처음엔 그 부분이 진짜 의아했어요. 아니, 초보자는 그냥 백지 상태니까 선생님이 주는 대로 쏙쏙 흡수하니까 가르치기 더 쉬운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교사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아주 방대하고 복잡한 지식의 숲이 울창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하지만 초보자에게 그 복잡한 숲을 통째로 던져줄 순 없어요. 소화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교사는 자신이 아는 그 엄청난 양의 지식을 고도로 추상화해서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리 딱 하나만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아, 아까 제 비유처럼 초보자의 작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여권이랑 지갑만 남기고 싹 다 버려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지식의 짐들을 다 버리고 딱 핵심만 남기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이 가르치는 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자 지적인 도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와, 진짜 핵심만 남기는 이 추상화의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능력이 단지 교실이나 캔버스 위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질을 꿰뚫는 패턴 인식과 추상화가 예술이나 수학을 넘어서 실제 현실, 나아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뒤바꿨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무대가 옮겨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듣는 아름다운 선율 뒤에 엄청나게 치밀한 수학적 구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웠어요. 네, 보통 음악가들이 막 영감이나 감각에만
의존해서 삘 받아서 작곡을 할 것 같잖아요. 그쵸. 피아노 앞에서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근데 자료에 나오는 바흐의 인벤션이나 쉰베르크의 12음 기법 같은 걸 딱 뜯어보면 이건 철저한 수학적 추상화의 산물입니다. 수학이요? 네, 이 천재들은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표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선율을 만들고 그 패턴을 조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율이 3음 올라갔다.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는 마치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3음이 내려가게 대칭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와, 거울 반사요? 네, 아니면 아예 음표들의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배열하는 자리 바꾼 기법을 쓴다거나요. 보이지 않는 그 청각의 세계에다가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이랑 수학적 패턴을 건축해 놓은 거나 다름없죠. 세상에 귀로 듣는 기하학이라니. 진짜 소름 돋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학적 패턴을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이 인간의 능력이요.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로 넘어가면 상황이 굉장히 차갑고 무거워지잖아요. 네, 전쟁의 역사를 바꾼 패턴 이야기로 넘어가죠.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살짝 언급했었던 앨런 튜링과 애니그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난해한 기계의 암호를 푼 열쇠가 결국 수학이 아니라 인간의 뻔한 습관이라는 그 메타 패턴을 읽어낸 덕분이었다는 점이요. 네, 그 애니그마 해독 과정은 진짜 드라마틱하죠. 그쵸? 당시 독일군 통신병은 아주 기계적으로 매일 아침 정각에 날씨, 그러니까 독일어로 메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기상보고를 보냈어요. 몇 년 똑같이요? 네, 튜링은 아무리 복잡하게 암호화된 문서라도 아침 6시에 날아오는 그 특정 길이의 첫 단어는 무조건 웨터를 의미한다는 걸 딱 알아챈 겁니다. 아하, 힌트를 잡았네요? 맞아요. 암호화된 글자와 실제 단어의 짝을 맞출 수 있는 그 완벽한 힌트, 즉 일상행동의 메타 패턴을 잡아내면서 그 철옹성 같던 애니그마의 논리 구조를 역추적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일상의 뻔한 행동 패턴이 그 대반한 기계를 이겼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군이 활용했던 아바오족 암호통신병, 일명 코드토커들의 이야기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그 부분도 정말 엄청난 통찰을 주죠. 네, 적군이 감청을 해도 절대 해독하지 못하도록 아예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 미국 원주민 나바오족 고유의 구전 언어 패턴을 통째로 암호 체계로 써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호 공식을 만든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가진 독특한 문법, 발음 패턴을 그냥 무기로 삼아버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패턴을 알아내느냐, 아니면 누구도 풀 수 없는 패턴을 창조해내느냐, 이게 곧 수십만 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전쟁의 승패로 직견된 셈이죠.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녹취록 속 교사분들이 잠깐 멈춰서서 나눈 어떤 딜레마를 읽고 턱 막히고 말았어요. 아, 그 윤리적인 딜레마 말씀하시는군요. 네, 튜링이 애니그마를 해독했다는 사실을 만약 독일군이 눈치채면 걔네들은 즉시 암호 체계를 싹 바꿔버릴 테고 그럼 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튜링과 연합군은 독일군이 영국의 코번트리 같은 민간인 도시를 폭격할 거라는 걸 암호 해독으로 미리 다 알아내고도 해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군과 민간인들이 폭격당해서 죽는 걸 그냥 묵인해야만 했잖아요. 다수를 구한다는 대의를 위해서 눈앞의 소수가 희생당하는 비극을 방관하는 것. 이게 과연 정의고 옳은 일일까요? 이 부분에서 자료에 등장하는 교사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섣불리 어느 쪽이 옳다 혹은 그르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편을 들지는 않아요. 아, 중립적이군요. 네, 다만 아주 무겁고 건조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죠. 기술과 지식이 고도화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패턴의 비밀을 손에 쥐게 된 자는 필연적으로 이런 윤리적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분석합니다. 진짜 무거운 책임이네요. 더 큰 승리와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공리주의적 대의, 그리고 눈앞의 비극을 모른 척해야 하는 개인의 감정적 윤리적 고뇌 사이의 충돌이잖아요. 이 딜레마는 패턴을 지배하려는 인류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숙제라는 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비춰주더라고요. 와, 거대한 패턴을 본 대가가 너무 가혹하네요. 자, 이렇게 튜링, 바흐, 오일러 이런 역사적인 천재들과 그들이 발견한 엄청난 패턴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요? 아유, 결국 저런 추상화나 패턴을 보는 눈은 태어날 때부터 뭐 두뇌 구조가 아예 다른 천재들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평범한 일상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인데? 하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위대한 결과물, 이미 완성된 완벽한 추상화만 보면 기가 질리고 거리가 확 느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녹취록의 후반부로 가면 교육자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진실이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뛰어난 교사들조차도 복잡한 수식이나 패턴을 추론하는 과정 앞에서는 정말 매번 좌절의 벽에 부딪힌다는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사실 자료 속에 등장하는 한 지식인의 아주 짧은 문장이 저는 이 전체 녹취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 문장 저도 기억나요. 저는 16번을 고쳤습니다. 이거요, 무려 16번이요. 우리가 책에서 만나는 그 대단한 발견들이 어느 날 아침에 샤워하다가 아, 유레카!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타고난 번뜩이는 두뇌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마음에 드는 완벽한 결과, 즉 본질적인 추상화가 나올 때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인내력과 끈기에 있다는 것을 교사들은 명확히 지적합니다. 16번을 다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집요함, 그것이야말로 숨겨진 패턴의 문을 여는 거의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 진짜 위로가 되네요. 이 대목에서 한 교사분이 주식 투자에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뼈를 때리더라고요. 주식 비유요. 아주 직관적이었죠. 사람들은 보통 실패할까봐 혹은 한 번에 완벽하지 않을까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돈을 좀 잃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100%가 다 날아가고 끝나는 건 아니듯이 학습이나 패턴을 찾는 과정에서도 일단 부딪혀보고 깨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즉 실패의 패턴을 배우게 되니까요. 아, 실패 패턴. 네, 그렇게 잃어보기도 하고 16번씩 깨져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나만의 규칙을 터득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진정 배움의 본질이고 나만의 패턴을 만드는 길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우리는 교육자들의 치열한 토론이 담긴 비밀 노트를 쫙 펼쳐놓고 세상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배우고 느끼는 메타 패턴, 그리고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엄청난 낭비를 줄여주는 무지의 패턴. 그리고 99개를 고통스럽게 버리고 단 한 개의 뼈대만 남기는 추상화의 진정한 의미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전쟁과 역사의 운명을 가른 패턴, 그 뒤에 숨은 윤리적 딜레마,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던 16반의 집요한 끈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오늘 다룬 이 다양한 지점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어떤 메시지죠?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걸 넘어서 쏟아지는 정보와 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잠시 멈춰서서 다시 관찰해 보라는 거죠. 오늘 함께 탐구한 이 추상화와 패턴이라는 생각의 도구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의 복잡함을 명쾌하게 해결하는데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애니그마 안목이의 무한한 경우의 수를 깨부순 게 결국 인간의 행동 패턴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소한 습관이었죠. 오늘 탐구한 이 도구들이야말로 남이 만들어 놓은 뻔한 패턴에 갇히지 않고 당신 스스로 룰을 파악해서 당신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인간이 고통스럽게 패턴을 발견하고 본질을 추상화하는 위대한 과정에 대해 쭉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그 어떤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당신의 행동 패턴, 스마트폰 스크롤 속도, 쇼핑 습관, 심지어 당신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패턴까지 싹 다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서울 정도로 빠르죠. 기계가 너무나도 쉽게 인간의 모든 패턴을 완벽히 읽어내는 이 시대. 그렇다면 단순히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을 넘어선 인간만의 고유한 추상화 능력은 과연 어디로 진화해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기존의 뻔한 규칙을 파괴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창조해내는 당신만의 고유한 능력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일상 속에 숨막히게 반복되는 패턴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부수고 재조립할지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늘 당신의 지적 성장을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